드넓은 바다에 섬이 없으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통하는 섬 같은 방송, 버터리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고 법률 사이에는 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법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변호사 신진입니다. 섬마을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법을 사랑하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팀장은 약간 섬마을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느낌이지? 이병헌 옛날에 섬마을 영광입니다. 선생님 예. 나올 때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섬으로 여행해 본 적 있어요? 섬은 저는 이제 뭐 거제도라든지. 네. 거제도는 그래도 이제 거제도가 거기 섬이 있기 아니지. 때문에 절- 섬이라고 하기 약간 어려워. 전라도에 어릴 때 이제 선유도라는 네. 섬이 있어요. 서울 선유도? 말고. 어. 네, 거기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신변은요? 저는 섬 제주도밖에 안 갔습니다. 제주도. 온리 제주도.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주도는 그래도 교통길이 많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섬을 그렇게 많이 가본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촬영상으로 해서 보길도, 가파도 이런 데 가봤는데. 네, 어쨌거나 섬 그러면 약간 낭만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섬이 굉장히 근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서해만 가도 이 섬에 눈이 내리면은 이게 바로 겨울왕국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섬이 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 그 신변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편이에요. 맞아요. 이 여객선이 혹시라도 중단되면 오도 가도 못하고 섬에 발 묶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냥 농담 삼아서 배를 놓치는 거예요. 배를 네. 놓쳐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섬에서 네. 발이 묶이는 상황이 네.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작은 섬일수록 좀 심각한데요.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섬 주민들이 고립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영 우도하고 네. 그다음에 연화도에서는 아침 첫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섬 주민들이 육지로 갔다가 당일 이제 돌아오려면은 1시간 정도밖에 네? 머물 수 없는 그런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안에 뭐예요? 그러니까 운항 시간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령신근 외연도 호도 등지에서는 여객선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행정선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존의 문제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뭐 이게 배 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만약 급히 나갔다가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황당할 것 같은데 결국 여객선사 재정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네. 그다음에 유가 상승,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함께 발생을 하면서 4년 동안 적자 폭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재정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네. 지자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근데 왜 섬은 이제 대부분이 다 어부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선들이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천재지변이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선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안 되나 보죠? 네, 현재까지는 네. 어선을 여객선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데요. 불법이에요? 이게 섬 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네. 해당 지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네. 뭐 낮은 수익률 때문에 네. 이게 운행이 중단되고 노선이 폐지되면은 네. 대체 교통 수단으로 실제로는 뭐 어선이나 네. 또 낚시 어선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법 상에서는 어선이나 낚시 어선에 여객 운송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 지역이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했고 네. 이것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굿뉴스인가요? 네, 작년 10월 말에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었는데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이 교통 편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해서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와 함께 섬 개발 관련 사업 계획에 관광 활성화 이런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네. 이거는 참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제주도나 이제 큰 섬들은 좀 예외일 수 있겠는데 이 육지와 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여객선 운항은 국가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섬은 1,000원짜리 여객선이 있다면서요, 전 팀장? 맞습니다. 이 전라남도거든요. 그 1,000원 여객선 운임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이제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연안에 있는 1,320개 모든 여객선 운항 구간의 섬 주민이면 네. 누구나 주소지에서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 시행 전에는 네. 전 섬의 주민들이 거리가 짧은 구간의 경우는 50%,
먼 거리 구간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운임을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2021년 9월 1일부터는 육지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목포 가거도하고 만제도, 여수 거문도 등의 이 항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도 1,000원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 이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택시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이제 그게 택시가 여객선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다를 뿐이죠. 예, 만제도 그리고 이거는 삼시세끼로 유명해진 곳이잖아요. 꽤 멀다던데. 하여튼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인도만 해도 5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사는 분들의 불편은 줄여드려야겠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불편을 줄여줄 법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 주제는 뭔가요? 네,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네. 그 국회 새내기에 권리는 올리고 책임은 더하고입니다. 국회 새내기 의원이 나오시는데 이분도 또 섬 출신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국회 새내기고 섬 출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작년 보궐선거 섬 출신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맞아요. 그분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개점 휴업 상태, 후반기에 의장과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가 안 되면 네. 그때까지는 그냥 전반기 상태가 유지되는 걸로 하자. 제주도 인구의 당시 최대 8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이 군대 내에서 군사 재판이 있었고 지금 우리와 같은 일반 재판이 있는데 이 사건들도 좀 신속하게 재심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집주인이 알고 봤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금을 한 5억을 안 내고 있더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줄 의무. 새로운 희망을 위해 검증된 실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21대 국회에 가장 늦게 입성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 아일랜드 출신, 제주시 을의 젊은 일꾼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훤칠하시네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화장이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신년입니다. 개묘년 신년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앞에서 표현은 새내기 의원님을 모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덕담 한마디로 좀 시작해보죠. 네. 좀 덕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우려되긴 해요.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하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거보다 더 큰 파고도 잘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잘 올해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의원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네. 굉장히 많지만 그 21대 총선에 네. 강남 병으로 출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출마하셨다가 낙선을 했는데도 또 네. 주목을 받아가지고 예. 낙선자들끼리 또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네. 네. 국회 뭐 총선 출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여당 할 것 없이 들어갔다 그러던데요.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예. 원래 정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법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률이나 정치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좀 권유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상하게 민주당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당에서만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가치와 이념이 있을 테니까 정치적인 어떤 네. 가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질 않아갖고 결국 저 온라인 입당을 해갖고 제가
저는 뭐 우리 뭐 스스로 입당을 하셨구나. 예, 저 민주당의 뭐 어떤 의원님들 자기가 몇 년도 영입 인사다라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좀 부러워갖고. 저는 개인 입당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구나. 온라인 입당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그렇죠. 모토로 하기 때문에 예. 과연 외형상으로는 네네. 약간 보수당의 예, 느낌이 그런 있죠. 예.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예 저한테 접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편견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지금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스펙을 좀 읊어드리면, 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네.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항상 일반인들이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없고 미국 변호사 따로, 미국 변호사 따로, 이제 주로 한국 영국 변호사 따로 따로.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따신 분들이 네. 아니 뭐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 국제 변호사지 뭐 변호사라는 이렇게 거구나. 하는 거고요. 아, 예.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또 이게 또 사실과 약간 다르면 또 나중에 팩트 체크해서 문제되는데 졸업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네, 졸업도 조금 늦었고. 네. 그러네요. 근데 의원님이 한 큐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저는 이거를 듣고 제주 민원 한 큐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냥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의원님이 네. 한 큐 민원 해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공고를 하시고 해결을 해주시던데 맞나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네네. 사실은 민원 행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아파트나 이런 데서 기다리는. 제주도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좀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갖고 아주 먼 뭐 이렇게 어촌 지역, 농촌 지역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한테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즐거워한다기보다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속이 기회가 시원해지는 있다라고 거죠. 좋고 네. 대단한 민원들이 아니에요. 동네에 거리에 좀 홈이 파져 있는데 차가 지날 때마다 힘들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뭐 크게는 이제 법안 같은 경우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할수록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예전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내가 뭘 할 수 있나 무력감이 들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점차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제 목록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정치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이제 만들어가게 되고 저는 되게 의미 있고 그러네요. 보람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찾아가는 제주학교 민원실을 통해서 이제 곳곳을 누비면서 네. 주민들의 소리를 이제 듣고 계신데, 네. 근데 국회에 막상 들어오니까 네. 국회 일도 한 큐에 잘 되던가요? 전혀 안 됩니다. 국회 어려움은 뭡니까? 일단 한 큐에 회의 일정부터가 안 잡혀요. 여야 의원들이 이게 툭하면 다툼이 있어갖고 회의 일자부터 잡혀지지가 않고 연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 법안 같은 거 왜 빨리 안 만드냐라고 하는데 네. 법안들이 보통 한 1년 정도 후에야 논의가 시작이 돼요.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 법안들이 정말 많이 발의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미리 각 부처의 의견도 듣고 국회의 전문위원들이 보고서도 작성하고 하다 보면 그거 자체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아주 사회적 이슈가 돼갖고 누구누구법 뭐 이런 것들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절차들을 간소화해서 하게 특별한 되는데 예외 상황인 그렇죠. 거죠. 여야가 이렇게 합의해서 길을 찾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안이 실제로 논의 선상에 오기까지 거의 1년이고 그 다음에도 뭐 법안 소위도 여러 차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큐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뭐 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제 수면 밑에서 정말 나름 열심히 하는데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국회의원은 그 보람은 보세요. 보람. 이제 딱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네. 이건 보람 있더라. 국정감사, 작년에 국정감사를 제가 처음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처의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작성된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당이 예전에는 여당이었으니까 그거 우리 때도 있던 예산이야. 뭐 그냥 넘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갖고 막 열심히 찾아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선배들이 이제 본인들이 놓쳤던 건데
새로운 이제 인물이 와서 그렇죠. 새로운 이제, 시각으로 본 거죠. 보니까 찾아져서 큰 예산 뭐 삭감들이 아니라도 몇십억이라도 삭감이 됐고 그게 아낀 경우네요. 그게 결국은 더 의미 있는 데 쓰여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일을 하면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도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님들이 제가 0.5선이다 보니까 그래 0.5선이 얘기하는데 좀 관심 갖고 봐주지 이런 분위기상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렇죠. 막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내의 위치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누릴 수 있는 건 또 누리셔야죠, 뭐. 예. 자, 국회 입성은 가장 늦었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가장 열정이 넘치고 있는 새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김한규 의원께서 찾으려는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법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국회 새내기 김한규 의원님의 권리 올리고 책임 더하고 첫 번째 법안은요. 국회 개점 휴업을 막아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법은 이제 아무래도 작년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취지와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네네. 국회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항상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장을 누구를 뽑을 네네. 것인지 각 상임위의 의장은 누가 될 것인지 상임위에 어느 상임위의 의원들을 배치할 것인지 협의를 하거든요. 제가 딱 당선됐을 때가 2년이 됐을 때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반기 의회가 끝나서 예. 국회의장도 없고 예. 상임위도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다시 다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네. 상황이죠. 예. 그래서 협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 자체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 한 달 전까지 협의를 하라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6월 2일 날 당선된 바로 다음 날 보궐이니까 임기가 개시되는데 7월 초까지 아무런 회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달간을. 예. 정확히는 7월 22일 날 이제 첫 회의가 됐으니까 한 거의 달하고도 반이네. 50일이 넘은 그러니까, 거죠. 예. 그래서 아니 난 0.5선이라 2년밖에 일을 못 하는데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2년 중에 2달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변에 좀 있으면 다 돼. 이 기회에 좀 쉬는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0.5선이 문제 제기하면 좀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회 개점 휴업 상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낸 건데요. 내용은 후반기에 의장과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는 그냥 전반기 상태가 유지되는 걸로 하자.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전반기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전반기 국회의장님과 그 원 구성이 그대로 가니까 일단 공백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을 수 있으니까 후반기를 빨리 구성할 수도 있겠어. 그렇죠. 후반기 의장님 내가 될 사람이야. 나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견제도 그렇죠. 되고. 그래서 법안을 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반기 후반기 간의 이 공백은 4년에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딱 원구성 협상이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4년 후에는 잘 하겠지 그때 가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돼요. 그러니까 4년 전에도 그때도 57일이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제가 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국회의장님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공백을 막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행히 제 법안도 거기 묻혀갖고 원래 1년 걸리는 건데 먼저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전 팀장, 이처럼 이제 국회 개점 휴업 사태는 20대 국회가 단연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관련 결과가 좀 있나요? 그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처리 계류 의안 자료를 보니까요.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 접수된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이런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이 29.22%에 그쳤습니다. 총 2939건의 접수 의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 부결 또는
뭐 대한반영 폐기 이런 최종 결론을 내린 게 6,119건 뿐이었습니다. 그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이 미처리 법안이 14,820건이나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점 유업 사태면은 이런 뭐 문제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이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달이라는 기간이면 상당히 4년의 임기 중에는 큰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이 줄어들다면 당연히 이제 법안 처리율도 네, 높아질 네, 거라고 네, 네. 보고요. 네. 분명히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책임을 다해라. 한마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알아보죠. 네, 김한규 의원님의 네. 권리 올리고 책임 더하고 두 번째 법안은요. 4.3 희생자 명예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리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거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가 제주도시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제주 4.3부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주도민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이제 가슴 아팠던 과거고 현재도 그 상흔이 남아 있는 사건인데요. 또 진행형이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의 당시 최대 8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의 직접 부모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분들이 당시에 사망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는 것 자체를 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해방 이후에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제 노력이다 보니까 약간 좌경 세력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예전에는 다 쉬쉬했던 건데요. 지금은 많이 이제 세상으로 나와 있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많은 분들이 끌려가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폭도로 몰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또 뭐 폭력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일부는 정말 죄가 있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제대로 된 형사 피의자의 권리, 피고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못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재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재심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요. 예전 재판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사분들이 했던 예. 것들을 다른 판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법률에서는 예전처럼 고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증인이 위증을 했다거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시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누가 증인이었는지도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재판이 군대 내에서 군사 재판이 있었고 지금 우리와 같은 일반 재판이 있는데 군사 재판이 훨씬 더 좀 문제가 많았어요. 아예 판결문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징역 3년이 됐다더라. 그냥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류상 그냥 재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재판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해갖고 일괄해서 쉽게 재심을 하도록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하는 재판들도 사실상 억울한 피해자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들도 좀 신속하게 재심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유족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낸 상태고 지금 이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네, 현재도 이제 직권 재심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재심 자체는 가능한데, 가능하죠. 네, 일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재판을 청구해야 되고 또 재판 과정도 또 일일이 유족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반 재판을 받은 수용인들에 대한 사항도 직권 재심 대상으로 삼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변호사라면서 재심 사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혹시 재심? 저도 재심 사건. 그러니까 재심이란 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네. 70년 전에 누가 위증을 했는지를 어떻게 지금 찾아내요? 그때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냐? 그 증인 자체도 다 돌아가셨는데 당신 그때 네. 거짓말한 거를 양심선언해달 이런 게 안 되는 거니까 판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억울하다는 게 보이는데 증거가 없어서 재심으로 제대로 그러다 해주기 뭐 어려운 감정으로 거죠. 어떻게 처리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문제가 이제 오랫동안 쌓여서 네.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법 개정과는 별도로요, 의원님. 그 법무부에서 네. 그 일반 재판 수용인들하고 그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 그리고 네. 권리구제 위해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한다고 작년에 네.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본인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법무부가 그걸 우리 검사들이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검사들이 기록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찾기 어려운데 유가족들은. 예, 예. 그래서 접근이 더 쉬우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금 검찰총장님이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라고 법무부에 제안을 했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보니까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일반 재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재심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직 이제 인력 충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법으로 되면 제일 좋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먼저 돼도 비슷한 효과를 저는 보는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효과는 비슷해요? 제가 법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통과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법이 되면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법무부에서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제주시가 좀 준비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뭐 제주시에서는 그냥 네. 우선 처리할 일반 재판의 대상자들을 좀 줄여서 먼저 처리할 부분들을 법무부에다가 요청드리고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하는 뭐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검찰이 또 법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더 크긴 하죠. 빨리 재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네. 이런 경우는 너무나 그 억울함이 치명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법 통과까지 확실하게 된다면 네. 이런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지 네.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 법안 넘어가 보죠. 네, 국회 새내기 김한규 의원님께서 찾고자 하는 권리와 책임 세 번째 법안은요. 피 같은 전세금을 지켜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입니다. 네. 야, 오늘 느낌은요. 세 가지 법안이 다양하네요. 네. 네, 하나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안.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구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억울한 분. 또 하나는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이 있는 네. 예, 전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작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낸 법안이 별로 없어갖고요. 이렇게 포장을 잘해주셔서 대단하게 감사드립니다. 이 전세가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제도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주로 없죠, 이제 월세하고 물론 제주도는 더 특이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제주도는 연세로 냅니다. 맞아요. 임대료를 1년치씩 냅니다. 맞아요. 대신에 뭐 보증금이 없잖아요. 네, 하여튼 아마 뭐 대부분의 지금 자가인 분도 예전에 전세인 분도 있고 또 자가가 있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집은 놔두고 어디다 그렇죠. 다른 딴 데 데다 전세를 전세. 빌리는 경우도 예, 있을 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뭐냐면 10억짜리 집에 본인이 전세금 6억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4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사 집값이 한 8억으로 떨어져도 2억이 남으니까. 남으니까 집값이 40% 떨어지지는 네, 않을 네, 테니까 걱정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알고 봤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근저당 이분이 있어요? 아니요, 근저당 있으면 등기부를 보고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네. 은행 대출이 5억 있다. 예.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예. 은행이 먼저 가져가니까. 예.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분이 만약에 세금 체납이 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그건 알 수가 없죠. 국가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근저당에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으니까. 예. 돈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금을 한 5억을 안 내고 있더라.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팔리면 국가가 5억 먼저 가져가고 저는 6억이 전세금인데 5억을 5억밖에 가져가요. 1억 못 손해보고.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분이 빚이 10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는 어떻게 네. 공시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임차인이 모르고 들어갔는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뭐 임차인이 아무리 뭐 확정일자 이런 걸 다 했어도 이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들어가는 게 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제일 먼저 가져가요. 역시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세금이 얼마나 체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시스템이. 예.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도는 뭐냐면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그럼요. 아니, 그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확인해 봤더니 1년에 전국적으로 몇십 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지금은 괜찮은데 전세 물량이 적을 때는 임대인한테 얘기했다가 기분 나쁘게 왜 들어오지 싫어요. 마세요. 예,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잖아요. 서로 괜히 그런 얘기하기 전에 임대인한테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줄 알려주는. 의무. 만약에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거절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임차인 입장에서 저 뭐가 있구나. 계약 여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법안을 이제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약간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거보다 강화된 법안입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요.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다.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납 세금에 관한 제가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미납 세금 때문에 공매가 돼서 임차 보증금을 미반환받은 금액이 무려 12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눈에 정말 사기꾼들이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거는 알 수가 없고 정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내주신 게 아닌가. 예. 결국은 어디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의 한쪽은 개인정보, 한쪽은 재산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가에 타협점이 필요한 거고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임차인을 보호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네요. 서로가 이제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네. 어디를 더 보호해야 되느냐. 네. 저는 네. 이제 국회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법안 심사를 해보니까 법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의원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 의원이 낸 법안 자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상임위 의원들이 논의해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법안이 없으면 그런 이슈가 있는 것 자체를 소속 상임위에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원들이 어떤 특정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법안을 내는 거죠. 네. 임대인의 체납 세금 문제 얘기를 강조해서 하셨지만 이 외에도 전세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과제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전세 사기 집주인이 맘먹고 그날 어디서 다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지금 정부에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바로 그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못 받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이제 추가했는데 근데 계약서에 아무런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사기칠 생각을 하고 있는 사기치길 사람이고. 생각인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정부의 안을 제가 쭉 봤는데 이건 해결 방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방송 기회로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법안을 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원님의 세 가지 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런 세 가지 법안을 제가 살펴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소개는 잘 된 것 같으세요? 네, 포장을 잘 해주셔갖고 제 실질 가치보다 더 좋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내셨으니까 또 얘기가 잘 됐죠. 네. 근데 의원님께서 의외로 또 고등학교 때는 기자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기자가 꿈이셨어요? 텔레비전에 제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생각에. 그건 연예인이네. 네, 아니에요.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 아닌가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신문을 되게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항상 이제 정치면 신문들을 어릴 때부터 본 게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기자가 저는 지금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선정해서 있는 그대로 잘 알리는 거는 그거는 사회의 어떤 논의 대상도 만들어주고 사회가 나아갈 방도 제시해주고 저는 여전히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기자는 시험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게요. 제가 대학교 들어왔더니 선후배 간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직업 탐방 얘기해서 법조인도 오고 기자분들이 오는데 제가 정치부 기자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한참 어린 네, 말진 기자 정도 되는 선배가 네. 내가 말이야 기자가 돼봤는데 네. 술은 좀 하나 그래서 저 술 전혀 못하는데 했더니 정치부는 안 돼!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원래 다 술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 그러면 문화부 기자나 해!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확. 그래서 나중에 문화부 기자들한테 무슨 소리야 연예인이나 그 예술가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우리가 더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구나, 기자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 정치부 기자는 안 그렇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맞아요. 근데 그랬던 게 어쩔 수가 있어서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술을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네. 세상은 바뀌어야 되니까요. 술못 먹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바른 제주 사나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자, 앞으로의 입법 계획이나 또 의정 활동 포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두 가지에 좀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이제 경제 분야 관련돼서 일단 경기 침체 올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질 수 있어서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내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재적소에 국가의 도움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국회로서 보려고 하고요. 네네.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재생에너지 이런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가시면 풍력 발전소가 되게 많아요. 해상에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전 세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단계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육성 또 필요한 법안 개선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동료 의원들을 모아서 한번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또 다방면으로 가시네요. 에너지 분야 법안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또 하나의 목표는 뭐, 술을 늘리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이 안 받으면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자, 두 분 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네. 의원님을 더욱 의정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네. 힘을 주는 게 아닌가, 힘을 받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품어 오셨던 정치적 가치와 신념이 사실 발휘되긴 2년은 좀 짧지 않나. 네. 다른 건 필요 없고 예. 반드시 재선을 하셔서 꿈들을 더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올해가 이제 개묘년입니다. 토끼해잖아요. 이제 토끼하면 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시는 분도 계신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던 이유는 조금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님에게도 21대 국회 시간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다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세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야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또 성장을 하죠.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하다 싶은데 이 경험만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바로 병원에 가는 거. 그리고 교도소 가는 거. 그러니까 병원은 뭐 가도 어쩔 수 없는데 병이 나면 교도소는 진짜 와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때 수용시설 내부로 안으로? 직접 거기 뭐 식당이라든지 거기 전체 시설을 다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방영했던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 네. 그 드라마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훨씬 허술해요. 허술하다 안 허술하다 떠나서 삭막해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드라마는 어떤 냄새나 공기 이런 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기 그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좀 또 미안하다. 어떤 경우에는 낭만까지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겠죠. 예. 자, 반면 요즘 이제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이제 인권 침해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신변이 얘기한 부분에. 오늘, 교도소 생활과 관련된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됐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수감번호 1746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방입니다. 자, 새로 들어왔다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따 왔구나 신입이 왔구나 아따 우리 신입이 자기소개 한번 해보거라.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박태랑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제가 여기 올 사람은 아닌데 피치 못할 사정과 오해들. 됐고. 아유, 그런 건 필요 없어. 아따, 관상을 딱 보낼게, 그냥. 곱상하게 생긴 척 하지만, 그 내면이 허먹하게 생긴 것처럼 보여. 폭행에 들어왔구만. 아니, 형님.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놈의 자식이 또 브레인을 딱 알아보는구만. 내가 사기 전과만 삼범이요. 3스타. 사기가 또 교도소 내 브레인 아니겠어. 역시 외모부터가 브레인 포스가 잘 흐르시는 게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따, 자식이 사람 좀 볼 줄 아네. 이제, 니는 내 동생이다. 네, 형님. 군군과 태랑은 교도소에서 만나 형, 동생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형님 어딜 만져요, 지금? 자, 이놈의 자식이 만지긴 누가 만진다고 썽을 내고 난리여. 아따, 좁아서 살이 좀 닿을 수밖에 없다니까. 좁아도 너무 좁아버리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천장 보고 잠을 잡은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맨날 앞사람 등만 보고 칼잠 자고 날씨까지 푹푹 찌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차고. 형님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도 교도소 생활을 만큼 해봤지만 이건 해다 너무하구만. 햇빛 하나 안 들어오고 통풍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방에 7명이 이리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따, 나도 죽겠다. 궁금이 사냐. 아유. 태랑 씨와 금금 씨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은 작은 방에서 7명이 함께 지내야 했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0.37평에서 1.15평 정도가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결국 비좁은 교도소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던 태랑 씨와 금금 씨는 출소 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따, 나의 사랑하는 동상 태랑이 그동안 잘 있었단가? 예. 이번에 출소해서 형님께 인사드리러 왔죠. 뭐 긴히 드린 말씀도 있고요. 드릴 말씀? 그것이 뭔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도소에 있었을 때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좁은 방에서 6-7명이나 지냈잖아요. 잠도 칼잠 자고. 이거 아무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그것은 인권 문제지. 나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턱턱 막힌단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송합시다, 형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요. 아니, 교도소 방이 좁다고 소송을 해야? 그걸 누구한테 소송을 한다냐? 누구긴 누구예요. 이 정부한테 해야죠. 소송합시다, 형님. 정부한테? 그게 될란가 모르겠네. 아따, 뭐 그래. 해불자 해. 나가 그 좁은 방에 구겨져서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 가위가 눌린단께. 소송 콜. 야, 진행해보라. 대신에 소송비 네가 내라. 그래서요, 교도소에 생활하던 수감자들이 출소 후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연을 보면 진짜 교도소 방이 좋긴 좋네요. 한 사람당 1.23제곱미터에서 3.81제곱미터 정도밖에 공간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밀 수용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범죄 짓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데 그걸 불평할 자격이 있느냐, 좀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교도소 간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로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그렇다고 뭐 교도소를 호텔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 이게 이제 가능한가부터가 궁금하네요.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교도소 내에 있는 많은 교정행정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은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결 수용자가 재판을 출석할 때 예전에는 수의를 입고 출석을 했어야 됐어요. 지금은 사복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바뀐 거구나. 이게 구속된 미결 수용자가 재판 당시에는 도주 방지 우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의를 입어야만 됐는데 도망가더라도 바로 죄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제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렇게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에서 지금 금금 씨와 태랑 씨가 굉장히 좁은 방에 있었잖아요. 이때에도 인권, 기본권인 인격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법률을 따져보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6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수용 거실이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공간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이 있네. 네. 근데 면적 규정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는 없거든요. 없어요,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예규에서 정원 규정이 있는데 이 1인당 최소한 2.58제곱미터, 2.58제곱미터를 1인 정원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건 단지 업무 지침 규정일 뿐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네. 네. 그 사연은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니까 법원 판결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판결은 어땠어요? 이게 2014년도에 1심 판결이 났거든요.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네, 네. 이 수용 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또 판단한 것은 구치소 입장에서는 새로 수용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만큼 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원고들보다 더 좁고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면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거죠. 아, 그러네. 물론 이제 교도소 재소자들이 편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어느 정도 인권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국가인권회 계산에 따르면 네. 2017년 12월 말 기준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최소한의 국제 기준인 국제 적십자사의 3.40제곱미터 기준으로는 152%,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7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300%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네. 외국의 재소자 1인당 기준 면적에 비해서 너무 좁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죠? 네, 이 과밀 수용 네.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처음에 청구인들이 뭐 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때만 해도 실제 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개인당 사용 면적을 측정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1.06제곱미터에서부터 뭐 넓게는 1.59제곱미터인데요. 이게 한 사람의 키도 안 되거든요. 1제곱미터가 1이잖아요. 네. 1. 근데 그걸 길게 늘렸다고 하더라도 정말 차렷장 자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옆으로 칼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현실을 조사해 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교정시설 내에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네. 규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을 하기조차 어렵다면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그래서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행이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판결이 났다면 궁금 씨하고 태랑 씨가 낸 소송의 판결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대법원의 판결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먼저 2017년도에 네. 2심 재판부가 국가배상 책임 인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4년도가 1심이었고 네. 2017년도가 네. 아.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 뭐 1인당 면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환경인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1인당 면적이 아무래도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제곱미터는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고등법원이 판시를 한 거예요. 한국 성인 남성들의 신장도 고려했고 그래서 궁금 씨와 태랑 씨에게 2제곱미터로 주어지지 않은 기간, 그 기간이 내내 그랬던 건 아니고 네, 그 네.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산정해서 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치가 있네. 판결 맞습니다. 가치가. 네. 네. 대법원 역시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 판단에 네. 맞다라고 원심을 확정했고요. 이게 2016년도 헌법재판소가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소자들의 과밀 수용은 비단 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재수자 간의 범죄,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의 어려움, 교도 간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법을 쉽게 알았는데 법태랑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꾸준한 법태랑 시청이 족집게 강사 한 명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법원과 법 지식을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